대한 질문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동안 초선이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어요. 11월 3일 날 개봉을 한 이유는 작년에 미국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빗의 행보를 알려주고 이제 그 결과를 미국 총선을 같이 결과를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굉장히 불행하게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거든요. 개봉하기 4일 전에. 그래서 이제 애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진에 저희가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려왔어요.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계속 걸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어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배급사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고 저 역시.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미국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이 영화를 찾는 곳들이 생겨서 지난 1년 동안 한 50개 정도의 대학에서 초선을 계속 상영하면서 이어가고 있고 다음 주도 들어가서 예일대학교, 웨슬리안 대학교 같은 데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선 이렇게 undivided attention으로 이거 영화를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초선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과 한국에서 초선을 바라봤을 때 느낌을 확인하는 시간을 저도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 미국 사회 정치에서 한인의 마이너리티를 대변하는 것 외로 어떤 이점을 정치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개인적으로 민족성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실체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용어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이너리티 레프레젠테이션가 한인으로서 대변성을 띈다. 이 시초를 저는 4.29 LA 폭동으로 봤어요. 실제 인터뷰한 대부분의 분들께서 정치를 처음 해야겠다고 시작한 결심한 순간이 다 4.29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까지 단 한 명도 미국 전역에서 시레벨이거나 주레벨이거나 연방 레벨이거나 선출직 한인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한인타운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이제 우리를 나서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떤 대변성이 중요하게 될 수 있죠. 사실 근데 좀 더 흥미롭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지점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 혐오 범죄 같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건 보수건 단지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떤 대변성을 통해서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느냐 아니냐 과연 아시안 아메리칸 혹은 재미한인들에게 더 나은 정책이 무엇인가에서 대변성은 사실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선 민족성과 이념이 같이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굵어지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통계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전반적으로 재미한인이 한 7대 3 정도로 민주당을 더 많이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 세대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사실 한인타운 내에서 공화당, 민주당을 하면은 6대 3 혹은 7대 3을 공화당원이 오히려 더 많아요. 윗세대에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또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유사한 맥락으로 Jesus and John Wayne이라는 책이 3년 전에 나왔는데 이 저자가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미국에서 83%의 백인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16년, 20년 두 번 찍었어요. 그러면은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뽑았다는 것은 과연 그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저는 역시 하고 싶었는데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기독교가 미국 복음주의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저는 감히 말할 건데 세상에서 미국 그 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기독교의 모습의 그 표상이 가장 잘 아이덴티컬하게 반영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거거든요. 대한교회 중심으로. 저는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뿌리가 반공주의와 결합되면서 어떤 정치적 세력을 이렇게 이룬 그것을 저희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을 때 미셸 스틸박 같은 의원님께서 왜 트럼프와 극우주의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되었는지 부모님들께서 실향민이셨고 반공주의 교육이 많았던 70년대 한국에서 자라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민족성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념이 어떻게 등장할까 하는 너무나 핵심 키워드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재미언님들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대변하기 위해서 주류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결론은 같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선거로 나타났겠지만 질문 하나는 혹시 선거 외에도 한인사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무언가 전략으로 선택한 다른 것들이 있는지가 하나 궁금했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정치력 외에 4.29 이후에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이제 다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이모 삼촌들 다 이제 여기 한두분 씩 계시겠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 그들에게 상징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7, 80년대.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컸겠죠. 미국 가면은 잘 산다더라. 정치적 자유도 있겠지만 큰 집에서 좋은 차에 살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이민 사회가 20, 3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자유가 터졌을 때 아무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더 이상 어떤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플러스 알파가 이제 생긴 거죠. 미국의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정치는 물론 non-profit 쪽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특히 LA, 뉴욕 등지에는 그 전에는 한인들만 서빙하던 게 이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틴어 아메리칸까지 다 포괄해서 봉사하는 그런 non-profit이 이제 많이 생겼었고 그 외에 이제 그 diversification of career 그 전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더 정치뿐만 아니고 언론, non-profit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방면에 이제 진출하는 또 계기가 됐다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평하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신지 선생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리고 저는 이런 자리가 되게 소중한 게 저는 진심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디아스포라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되게 좀 제가 이렇게 막 어펜시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한반도 밖에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미래라고 말을 하냐. 저는 대한민국이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더 집중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밖에서 보는 외부인의 시선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2,500만 명이라는 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한인들과 국경을 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200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갔듯이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과 또 다시 돌아오는 재외동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와 조금 다른 타자들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철학적 기제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서 풀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재외동포들의 존재,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사유 방식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계몽과 깨달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한반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한인들은 불가피하게 이민자에서 현지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개인적 경험들이 다 존재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고려인들은 스탈린 이슈를 통해서 했고, 재미한인들은 엘리국 용등을 통해서 했고, 제가 조선족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어떻게 해서 더 중국화되었는지.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 현지화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굉장히 많은 수청이 일어났잖아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연변 자치주에 사는 많은 조선족들이 그들의 로열티를 의심하던 중앙집권당과 공산당이 푸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존의 전략으로 우리는 점점 더 중화 민족이 되어야겠다는 어떤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현재 조선족 표말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너네는 왜 더 중국화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인센시티브하게 막 던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아스포라 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그들과 포용적인 공존을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재활동포 재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예전 이사장님께서 3년 전 이사장님께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디아스포라 혹은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교과 과정 6년 동안 몇 번 등장하는지 조사를 해볼게요.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0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 과정을 공교육에서 받으면서 재외동포라는 개념화가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재중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범죄도시에서 깡패나 마취됐을 때 당연히 그들은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이 됐건 교육적이 됐건 문화 콘텐츠가 됐건 그리고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광화문의 광경을 거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포인트였고, 저기에서도 세대 간극이랑 여기에서도 세대 간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젊은 층인 제가 저 젊은 층 혹은 저 elder generation을 어떻게 바라볼까도 되게 뭔가 상호 중요한 뭔가 또 하나의 맥락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 한국인인지 아닌지 몇 퍼센트 한국인인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뭔가 두서없긴 하지만 네, 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유튜브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윗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었는데 그들이 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이 지금 현 사회에 적용되는 게 유효한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꾸준히 제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화 산업화와 또 이제 MZ라고 표현되는 우리가 다 정말 다른 세계관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글쎄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가장 보편적 가치관에 근접한 세계관이 좋은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또 보편적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 결정을 누가 할까라는 질문은 또 어려운 것 같고 커멘트를 듣다 생각한 게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 개념인데 정체성 정치라고 하죠. 개념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굉장히 중요했었던 어떤 정치적 툴이잖아요. 그는 이민자들, 난민들, 혹은 멕시칸들, 혹은 아시안들을 다 분리를 하면서 아직 그래도 가장 미국에서 majority인 white voter들의 마음을 샀듯이 근데 저는 몇 년 뒤에 한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젠더 간 갈라치기, able과 disabled의 어떤 갈라치기, 그리고 세대 간 어떤 갈라치기. 앞으로 저는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왜냐면 이겼기 때문에. 계속 이겼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그 화살은 조선족에게 갈 것이고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갈 것이고 다른 피부 색깔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경각심 있게 깨어있느냐 위험함을 어떻게 감성적으로 인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게
어떤 이미 주류로 돼 있는 다른 사회에 타국가인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 즉 비주류가 되게 결집해서 어떻게 주위 사회로 대항하나 혹은 편입하나 뭐 그런 과정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데이빗 킴을 보면서 왜 감독님이 저렇게 데이빗 킴에 주목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어떤 그런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데이빗 킴이 그런 주류에 대항하는 디아스포라의 개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내 어떤 공존이나 그런 키워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부족한 건 어떤 진보적 아젠다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인 지형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야기나 어떤 주류계의 그 통념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나 그걸 표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저는 많이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데이빗 킴을 그러면 감독님이 어떻게 그럼 계속 묘사해 가실까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봤는데, 점점 데이빗 킴의 어떤 개인적 서사, 가족의 배경이 조금 더 면밀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 가족의 서사가 결국 큰 그 개념에 봤을 때 어떤 디아스포라의 형성 과정에서 노정하는 갈등, 그다음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뭐 아이덴티컬 이슈라든지 아니면 세대 간 갈등이라든지, 그거를 좀 큰 개념이 하나의 개인화에 많이 역동적으로 입체화되어서 서술되어 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봤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저 데이빗 킴이라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인물을 이 카메라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묘사를 할 때 어떻게 그 입체성을 살리려고 채택하신 좀 중점 포인트가 있으신지,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은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제하되 그 사람에게 최대한 깊숙이 다가가려는 그런 섬세한 포인트에서 어떤 감독님의 고심이 있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 근대사의 모든 아픔과 갈등 포인트와 대결 구조의 중심에 있는, 그게 표상으로 나타난 어떤 레프레젠테티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데이빗 킴 가정 안에서만 봐도 진보와 뭐 보수, 어떤 세대 간 뭐 그런 모든 게 좀 잘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는 굉장히 많은 윤리적 결정이 있었어요. 윤리적 딜레마가 있었죠. 왜냐면은 뭐 데이빗 킴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아버님과 어머님의 어떤 사역, 뭐 그의 사역을 좀 부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사실 그 최종 결정권을 사실 제가 하는 게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야 데이빗 혹은 에반, 데이빗 형님한테 있는 그대로 내가 이걸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큰 어떤 사역의 영성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가끔 맞닥뜨릴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가 굉장히 심화돼서 저한테 다가온 케이스였고, 그 외에 여러 해설 들으면서도 공감을 이제 100% 했는데, 그냥 코멘트 들으면서 또 그냥 떠오르는 게,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철학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서강대셨던 분이신데, 이분한테 제가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막 이제 좀 햇병아리처럼 이렇게 막 떠든 적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고,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조셉이 말하는 디아스포라 개념은 되게 지리적이군요, 정치적이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정의하는 디아스포라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정의는 지리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평생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의 뼈를 묻을 것이다. 너의 지리적 표현을 이해하면 나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디아스포라다.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최대한 경계인으로 살려고 하고, 주류가 되면 비주류로 살려고 하고, 편해질 때 편함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고, 최대한 marginalized thinking을 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철학적으로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디아스포라가 말씀하신 대로 내포하는 게 어떤 이방인으로서 혹은 뭐 경계인으로서 혹은 소수자로서 이게 문자 그대로 literally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될 것은 만약 디아스포라가 정말 포괄적인 단어이고 정말 그 스테레오스코를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그런 단어가 되려면 우리가 diasporic consciousness, diasporic thinking까지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diasporic thinking은 뭐냐 이제 그래서 이 관련 책을 그냥 여기저기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이제 철학자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개념일 거예요. 뭐 종교적인 표현을 굳이 쓴다면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이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잘 아시겠지만, 네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가 이제 누굴 때려서 이렇게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주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당시에 유대인의 눈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연민을 갖고 이 사람을 도와줬다. 예수님이 이 일화를 말하는 과정이 여기서 좋은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이제 뭐 진리를 얻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연민을 가질 수 있는 태도, 자세, 삶의 자세 그게 어떻게 나오냐? 그것은 디아스포라가 됨으로써 내가 소수자임으로써 남의 현대를 기대하는 입장의 대부분 사람이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 전제가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굳이 자기가 디방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자세, 그런 컨셔스니스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한 번 더 밖에 있는 한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떤 도덕적, 철학적 어떤 파운데이션으로 이게 더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한 13년 동안 살다가 이제 재작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네.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선족들이랑 일도 같이 하고 뭐 친구도 있고 요즘은 한국에도 지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지만 그분들 보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조선족은 한인인가? 한인이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랑 이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한 게 그러면 한인의 기준이 뭔지 아까 영화에서 하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국인 엄마가 키웠으면 한인이라고. 근데 그 한인 이런 표현도 좀 웃기지만 그러면 2분의 1 한국인 엄마가 키우면 4분의 1 한인인가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제외 한인들을 보는 시각도 조금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미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미 한인들을 보는 한국인들은 약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중 교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은 저 사람들은 중국인이다 라는 약간 차별적인 시각 그리고 현 조선족적인 언론 보도도 많고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 그렇죠? 자신이 자란 환경에서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어떤 연대를 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실 물론 제중 동포 중에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게 더 가시화되고 더 주류로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 배경에서 오신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계몽하기 위해서 제미 동포들이나 아니면 캐나다 동포들이나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정말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헤로니 쿠바인들 다뤘을 때부터 늘 받았었는데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저의 대답이. 왜냐? 쿠바인들은 1905년에 멕시코로 팔려갔던 베린 오해들의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디아스포라들 중에 하나예요. 제중 러시아에 가셨던 연해주를 가셨던 1865년 그분들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분들인데 지금 7세대까지 있어요. 쿠바 한인들이 1000명 정도 있는데 4세대부터는 100% 다 혼혈이에요. 뭐 순수 혈통의 한인들이 없어요. 그러면 보죠.
한국말 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하는 어린아이들은 BTS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쿠바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K-팝이나 드라마 빼고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한 뭐 지식도 없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고 한국말도 못하고 역사도 잘 모르고, 그들은 하지만 자신이 한인됨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한인됨을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학계 측에서는 본질주의라는 단어가 뭐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죠. 어떤 언어를 해야지 넌 한국이냐, 너는 100% 순수 혈통해야지 한국이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게 많잖아요. 본질주의가 과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스탠포드에서 헤오니모 상영을 하고 그때 코리아 스타디스 디파트먼트 체어가 유대인 여자분이셨거든요. 한국인과 결혼한 유대인 여자 교수님.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에센스가 없는데 과연 아무나 다 한국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에센스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누구를 한인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 근데 최근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 유대계 미국인들이 또 자신의 목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또 유니폼한 것 같지만 세대마다 다르고 정치적 성향마다 다른 거를 보면서 그럼 과연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인가? 과연 한인은 누가 한인가? 저는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 본질주의적으로 가면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이 당연히 될 테고,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오픈도어를 했을 때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 또 그런 명분이 과연 있는가? 누구나 한인이 되고 싶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 있는 이런 제한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에스니시티, 이런 아이덴티티 문제를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이거는 어려운 것이긴 한데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일종의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소셜 컨스트럭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구성. 그리고 뭐 재료가 또 있어야 구성도 하겠지만 또 동일한 재료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료가 없어도 우리가 또 가상으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에스니시티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식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그 정 감독님께서 오늘 갖고 오시고 또 사인을 해주실 당신의 수식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우리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경청해 주시고 되게 어떤 찐 인게이지먼트를 해주셔서 되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많은 상영을 했지만 이렇게 인티메트한 세팅에서 훨씬타는 대화를 나눈 거는 정말 손꼽을 정도라서 역시 고대 레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을 가져봤었나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항상 보면 자기 혼자서 자기 일만 하는 그것으로 항상 바쁘게 쫓기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나? 만약 가졌었더라도 굉장히 아주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정말로 아주 좋은 영화에 또 이와 같은 CCA가 같은 열린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주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으로서 아마 오랜만에 가졌던 시간인데, 앞으로는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또 좋은 책을 가지고도 또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져서 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아주 진지한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도서관의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또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 또 이와 같은 시간을 더 많이 좀 가지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서 또 이렇게 아주 열심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 그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